자, 우리 이제 테마 2 보죠. 두 번째 테마 13페이지의 부동산의 개념. 자, 부동산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자, 뭘 부동산이라 할 거냐. 부동산의 뜻이 의의가 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걸 전체로 통으로서 해석해야 돼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뒤에서부터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뒤에서부터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우리가 이제 아까 종합식이다, 복합 개념이다 라고 나오면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 측면에서 이해해 나가는 걸 이걸 종합식 또는 복합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뜻을 뭘 부동산이라 할 거냐를 법률적으로는 어떤 게 의미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기술적,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의 뜻을 해석해 보겠다라는 건데, 자, 법률에서 민법에서 부동산을 정의해요.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 하면 민법상의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정착물은 붙어져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착된 물건.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이걸 정착물이라고 얘기해요. 토지에 뭐가 붙어져 있을까요? 건물 토지에 붙어져 있어요. 나무도 붙어져 있어요. 도로도 붙어져 있어요. 붙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착물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물, 나무, 도로, 국어가 뭘까요? 국어. 또랑, 인공수로. 또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래요. 어찌됐거나 인공수로. 그러니까 물 잘 지나가라고 이제 페인트 바르고 뭐 블록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길 있죠. 이런 거 국어. 어찌됐거나 토지와 붙어져 있는 물건. 자, 근데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도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다가 하나를 더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단어를 해석하면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자, 준한다를 간주한다라고 하고 한자로 의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같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말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모든 물건을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두 개로 구분할 때 움직이는 것을 동산, 움직이는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 움직일 동자에 아닐 부자를 쓰는 거예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을 때. 자, 부동산에 준한다는 건 부동산이 아닌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 준부동산은, 자,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은, 자, 부동산과 유사한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에요. 근데 왜 부동산과 비슷하냐?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다 법적으로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등기하면 등기부가 생기고 등록하면 지적이나 대장이 생기는 거죠.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걸 공시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시수단이다, 공시제도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 등록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제도. 공시라는 말은 널리 알려주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널리 알려준다. 야, 등기 등록이 왜 알려주는 제도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있는 건물이 부동산의 정보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옆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지 내가 알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보는 게 뭘까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대 보는 거죠. 건물 대장도 있죠. 대장이나 등기부를 딱 떼어 봤을 때 소유권이 누구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용도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줄 때 등기부나 대장 같은 걸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사실 이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은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모든 부동산을 등기부와 대장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공시제도, 우리 공시법에서 등기 등록 배우는 거죠. 공시제도 나오면 등기 등록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동산인데도 등기 등록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동차 등록해요. 자동차 등록하죠. 선박항공기도 등록해요. 건설기에도 등록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같은 것도 등기해요. 재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광업이라는 건 광업과 공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합쳐서 묶어서 등기할 때 재단으로 등기한다 그래요. 중개사법에서 잘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재단 같은 걸 보면 공장에 있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건 이제 부동산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재단에는 기계도 등기할 수 있고 자동차, 공장에 속한 자동차도 이 재단에 묶을 수도 있고 또는 뿐만 아니라 이 공장과 관련된 어업권, 아니 뭐 어업권이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 영업권, 특허권 이런 권리 같은 것도 묶어서 재단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 얘와 관련된 동산들까지 묶어서 등기한다예요. 자, 결론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데 동산인데도 등기 등록하는 게 있더라. 부동산과 비슷하네. 그래서 이걸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준부동산이 뭐냐?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자,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한다.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한다.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건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아니고 동산 등인데 어디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광이란 말을 써야 돼요.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부동산은 아니지만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자 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 경제적 개념 보죠. 출제자가 여기에서 한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예를 내요. 경제적 개념의 5가지 부동산. 자 경제라는 건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경제성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성 얘기하면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자본은 돈과 관련된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 자 경제활동 우리가 돈과 관련돼 있거나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생산재 소비재 얘는 뭐 공급과 관련돼 있고 얘는 수요와 관련돼 있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5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부동산인데 이 땅을 내가 땅이라고 토지라고 하지 않고 경제적 개념을 봤을 때 이건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높죠.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이건 내 자산이야. 이건 내 재산이야.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땅을 야, 이건 내 자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동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은 자산이자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건 주택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생산재야. 이건 생산재야. 주택을 만들기 위한 생산재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도 경제적 개념이고 소비재는 직접 만족을 얻으면서 이용하는 걸 소비재라 그래요. 경작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건 이 땅은 경작하기 위한 소비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걸 이걸 경제적 개념이고 이걸 거래할 수도 있죠. 이 땅을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상품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걸 경제적 개념으로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5개를 외워야 돼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의해서 경제적 개념의 5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돈과 관련된 재산이라고 하는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관련되어 있는 생산재, 소비재, 그 다음에 거래하는 물건, 상품 이렇게 5가지 기억해놔야 되고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 물리적이라는 말이 이제 학개론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데 자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이걸 물리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가 위도와 경도가 있죠. 위도, 경도, 위치를 얘기할 때
위도 경도에 의해서 위도의 경도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건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가 위도 경도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님과 함께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저기 푸른 초원 위에가 있어요. 저기 산 아래에 푸른 초원이 있다고 해보죠. 부동산이에요. 토지예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라는 위치가 보이죠? 저기 위치가 보여요. 위도 경도에 의해서 산 아래에 있는 위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땅을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치. 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땅인데, 푸른 초원이 땅인데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평평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평평하다. 푸른 초원 위에 평평한 공간이 눈에 보여요. 이걸 그래서 땅이 있는데 땅을 평평한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평평한 공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시골 가면 야, 풍경이 아름답네. 자연 환경이 아름답네. 이렇게 보죠. 보이는 자연과 환경이 다 산이다, 토지다, 나무다. 이거 다 부동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으로 바라보는 걸 이걸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으로 바라보는 걸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어느 정도 이해됐다라면 이제 암기해야죠.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법률에서,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광의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경제적 개념에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눈에 보이는 거,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 있더라. 여기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건 외우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런 문제는 풀릴 거예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 두 개를 섞어서 이거냐 저거냐 문제를 내요. 즉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내니까 경제적 개념 하나를 완벽하게 5개를 외워야 돼요. 자, 법률은 형태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경제도 형태가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얘만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여요. 얘들은 눈에 보이는 개념인 거죠. 눈에 보이는 개념이니까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적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물리적이라는 뜻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인다라는 건 형태가 있다. 유형적 개념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중, 자, 유형적 개념인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면 1번에 뭐 토지, 2번에 정착물, 3번에 자산, 4번에 소비재, 5번에 공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유형적 개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형태가 있는 눈에 보이는 개념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한번 보죠. 정착물. 자,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법률적 개념에서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협의의 토지, 정착물. 광의도 토지, 정착물, 준. 부동산이니까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붙어져 있는 물건이면 다 정착물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토지에 붙어져 있고 건물에 붙어져 있어도 정착물이 되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토지나 건물에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돼야 돼요.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이건 정착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유 있게 단단히 잘이라는 말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유 있게 단단히 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구적으로라는 건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했다. 영구적으로 영원히 붙일 목적으로 부착됐을 때 정착물이 되고 용도에 맞게 부착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게 부착했다. 임대인이 부착해야 이사 갈 때 떼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목적으로 부착한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자, 제거시 또는 분리시라 그래요. 자, 붙어져 있는 걸 떼어냈을 때요. 떼어냈을 때 손실이 발생해야 정착물이에요. 떼어냈을 때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시계가 붙어져 있는데 시계를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건 우리가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저기 스위치가 붙어져 있어요. 스위치를 떼어내면 건물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건물의 조명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스위치는 정착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정착물이니까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제거했을 때 문제를 발생해야 이게 경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효용적으로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물이다. 근데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출제가 많이 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떼어낼 때 문제가 없어야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제거했을 때 건물에 효용이나 물리적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물건을 정착물로 취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듣고 있어요? 떼어냈을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정착물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해야 정착물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떼어낼 때 문제가 있어야 붙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이거 잘 주의하고.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죠. 자, 판잣집인데 일시적으로 임시로 만든 집이에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집인데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이라 하고. 자, 가식수목. 나무 중에 유일하게 가식수목 하나는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로 심어놓은 거. 이쪽에 오랫동안 심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수목이라 그래요. 임시로 일시적으로 심어놨으니까 이거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니니까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동산이고. 임차인이 붙여간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자, 경작 수확물을 다른 말로 분리과실이라고 얘기해요. 분리과실.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사과가 붙어져 있으면 미분리과실이에요. 이건 과실이 붙어져 있으면 나무로 취급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분리된 과실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경작수확물이라 그래요. 경작수확물은 떨어진 거니까 이건 동산이다. 자, 특히 가식수목 기억해놔야죠. 작년에 33회에 1번 문제가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은 어쩌고 저쩌고 가식수목 나왔어요. 그럼 얘가 정착물이 아닌 거죠. 임시로 일시로 심어놓은 나무니까. 자, 그래서 움직이는 동산이었지만 토지나 건물에 이렇게 이유 있게 부착되면 정착물이 되고,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얘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맞죠? 정착물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착물인데, 부동산인데 이걸 독립된 정착물이냐 종속된 정착물이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대요. 독립된 거냐 종속된 거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토지가 있을 때 토지에 이제 정착물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건물이. 자, 그러면 이 정착물은 자, 부동산을 취급하는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자, 근데 이건 소유권이 이 정착물의 건물의 소유권이 땅 주인이 갖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주인이 있는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은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무조건 땅 주인이 가져요? 별도의 주인이 있죠? 건물 등기부 있어요? 있죠?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 거지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이라는 정착물은 별도의 정착물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 토지에 속한 게 아니라 별도의 주인이 있는 독립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거지 땅 주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독립정착물. 자,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황재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밝혔어요. 이름을 밝힌 걸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수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이건 황재원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이름을 밝혔다라면 이름 밝힌 사람 거다라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고도 상관없어요. 남의 땅이든 내가 몰래 나무를 심어놨는데 내 이름을 밝혔어요.
그러면 땅 주인이 야, 내 땅에다가 누가 나무를 심었네라고 그냥 베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누구 거니까, 이름 밝힌 사람 거니까. 그럼 이제 땅 주인이 뭐라고 하겠죠? 황재훈을 찾아가지고 야, 왜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라고 옮겨가든지 내버려 두려면 요구할 수 있는 건 있죠. 내 땅을 이용했으니까 내 땅의 이용 대가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 여기다 10년 심어 놓을 거냐? 그럼 10년 동안 이 땅을 이용한 대가, 토지 임대료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주겠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어찌됐거나. 이름을 밝힌 건 이름을 밝힌 사람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할머니가 남의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었다고 해보죠. 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인데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고 해보죠. 이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예요. 남의 땅이든 상관없어요.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재배되고 있는 진행형에 있는 농작물은 모두 다 경작자 거예요. 남의 땅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이 네 가지는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다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 토지와 독립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개를 외워야 돼요. 독립정착물 네 개.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 독립정착물. 네 개가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등기된 임목, 세 번째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인데 간단히 우리는 명인방법 수목, 명인방법 나무 이렇게 생각하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얘가 이제 토지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빈 땅으로 내버려뒀어요. 내년에 여기다가 상가를 지으려고 했는데 빈 땅으로 내버려두니까 할머니들이 야, 빈 땅이 아깝네. 그래서 경작해야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막 심죠. 개발하려고 갔더니 감자, 옥수수가 막 심어져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이런 걸 싹 밀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작자를 다 찾아서 합의하거나 보상금을 주고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누구 거니까? 경작자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토지 관리할 때 이렇게 대한 혼란을 줄이려면 경계,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말뚝을 밟든지 울타리를 치든지 누구나 알 수 있게 이 땅은 언제 개발될 거니까 무단으로 경작하면 안 된다라는 고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다라면 개구멍 뚫고 들어가서 경작한 건 이건 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관리가 쉽지 않은 거. 재배되는 농작물은 다 누구 거?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외워야 돼요. 정착물 중에 토지 정착물 중에서 부동산으로 취급하긴 하지만 별도의 정착물의 주인이 있는 게 네 가지다.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는 농작물. 이 네 개는 독립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데 이 네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없어요. 누가 가져요? 땅 주인이 모두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뺀 나머지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은 다 땅 주인, 토지 소유권자가 갖는다라고 해서 종속된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가 아까 뭐다? 인공수로, 도로, 돌담, 축대, 울타리 등등등등등등등은 다 이 네 개 뺀 나머지는 다 땅 주인이 이 정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별도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수목이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걸 재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알아서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서 자라는 식물이나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맞죠. 토지 정착물 맞아요. 그러나 별도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갖는 나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이건 종속 정착물,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이다.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나무는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착물 맞죠? 무슨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독립정착물이 아니고 종속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은 맞아요. 그럼 이제 나무 한번 보면, 자, 나무 중에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됐거나 등기되어 있으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정착물이니까 부동산 맞죠? 근데 나무 중에 하나 유일하게 가짜로 잠깐 심어놓은 건 정착물이 아니다.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뿐이에요. 이식 중에 수목이라고도 얘기해요.
옮겨 심기 전에 이식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식 중인 수목, 가식 수목.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자, 아래 핵심을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불분명한 경우. 사고 파는 관계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대요. 만약에 이제 이 건물을 내가 내 거였는데 누군가에 팔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딱 이렇게 계약을 성립을 했는데 그러면 시계 같은 건 떼어내도 괜찮잖아요. 정착물이 아니니까. 맞아요? 내가 가지죠. 그럼 정착물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에 속한 거예요. 내가 떼어서 가지면 안 돼요. 넘겨줘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잘 몰라. 부동산을. 야, 정착물이 아닌지 모르겠어. 다 떼어내서 내가 갖고 껍데기만 넘겨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럼 이미 했던 계약 관계가 혼동이 생기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인 관계가 복잡해진 걸 막기 위해서 야, 네가 잘 모르면 일단 뭘로 다 해라. 정착물로 취급해라.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줘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석해서 야, 이건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었어. 그럼 떼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일단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넘겨줘야 된다?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더 만들면 안 되니까 네가 모르면 일단 정착물로 취급하고 넘겨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딱히 외울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죠.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면 이 범위는 어디까지 소유권이 인정될 거냐라고 할 때, 자, 공간적으로, 자,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권리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지표 지하를 3차원이라고 얘기해요. 3차원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체 공간이라는 단어 기억해놔야 돼요. 입체 공간.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땅의 표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땅의 공중과 지하까지도 소유권에 영향이 미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무한대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표라고 해보죠. 여기가 지표고 이렇게 있을 때 무한대로 공중지하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일정 범위는 어디까지냐라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요. 이 정도 범위까지가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 범위야 라고 이제 판결을 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만 소유권의 권리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렇게 일정 범위에 해당되는 공중과 지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위와 그 아래는 개인 권리가 미치지 않고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사적 공중권, 여기를 지표권, 여기를 사적 지하권, 개인 권리가 미치는 사적 지하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권리가 미친다예요. 그 이상은 누구 거다? 정부 거다. 자, 그럴 때 이제 보죠. 자, 지표권 먼저 보죠. 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용수권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용수권. 얘가 이제 시험 문제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에 부동산학 원론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과 거의 비슷해요. 재작년에 나와서 엄청 많이 틀렸어요. 용자는 끌어쓸 용자예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이때 물이 땅속에 있는 물이 아니라 지표의 물이에요. 지표의 물.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져 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지표권에 해당돼야 돼요. 용수권은 지표권이다. 자,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은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게 있고 용적률 기억해놔야죠. 용적률. 우리 공법에서 배웠을 텐데 내가 건물을 지을 때 토지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는 건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에서 잘 배울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건폐율.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용적률이에요. 높게니까 공중공간까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니까 용적률 나오면 공중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사적 지하권, 한계심도 이내라고 하는데 이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심도라 그래요. 심도라는 건 지하 깊이를 얘기하는데 한계가 된다.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의 깊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자, 한계심도 이내 여기까지는 개인 권리가 미친다.
자, 근데 지하권에 해당될 때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는데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자, 미채굴 광물은 땅속에 묻어있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내 땅 아래 묻어져 있는 석탄, 석유는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해요.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인정받아야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권에 있는 미채굴 광물,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해놔야죠.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지표권에 용수권이 하나 있고, 공중권은 용적률과 관련돼 있고, 자, 지하권에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고, 자, 그 위는 정부 거죠. 공적 공중권, 공적 지하권은 여기엔 전파, 통신, 항공기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땅 위니까 비행기 지나가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부 거니까. 자, 지하권도 마찬가지로 한계심도 아래에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해서 야, 내 땅 아래 지하철이 지나갔으니까 내 땅 이용했으니까 야, 보상해줘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이건 공적 지하권이니까 정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토지 소유권은 지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입체 공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 범위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일정 범위에서 사적 공중권에 용적률이 있고 지표권에 용수권이 있고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자, 아래 보니까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지문인데 자, 공중공간, 공중권을 활용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나왔을 때 나중에 민법에서 구분지상권 자세히 배울 거예요.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구분지상권. 나중에 배운 다음에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에 대한 얘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나중에 공법에서 배울 거예요. 내가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땅이지만 공개공지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도 다른 사람도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 공개공지로 나무도 심어놓고 벤치도 만들어놔서 휴게소를 만들어놨다고 해보죠. 그럼 나라에서 야, 네 땅의 일부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공지로 만들었으니까 야, 어드밴티지 하나 줄게.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용적률 나왔으니까 이건 공중공간이죠. 개발권 양도제. 중요하죠. 개발권 양도제. 나중에 자세히 잘 정리해 줄 건데 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용적률은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을 양도해서 이전이라고도 해요. 이전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고 용적률을 이전하는 제도를 얘기해요. 용적률 이전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고 이건 안 적어놔도 괜찮아요. 설명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건 개발권이 용적률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A 지역, B 지역은 토지용 규제가 지역지구제가 가장 기본적인 토지용 규제예요. 이거 한번 보죠.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를 얘기해요. 지역지구제. 우리나라의 땅은 이미 토지를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 그러면 1년 내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지역 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제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땅이 있다고 야, 나 300층 건물 짓고 싶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모든 땅에는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는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하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 몇 개 외웠을 거예요. 도관, 농자 뭐 있잖아. 어찌되거나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떤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어떤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만 지어야 되고 어떤 땅은 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 어디까지만 지어야 된다고 이미 거의 전국토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지역 지구제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자, 얘가 이제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건물을 원래 5층까지 여기도 지을 수 있는 토지였다고 해보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이유를 들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라는 이유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든지 조망권이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대면서 야, 너는 1층까지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마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은 손해를 보는 거죠. 갑자기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1층까지만 지으라고 하니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가. 그렇다고 정부가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고 해서 보상 안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 불만이 많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내가 1층까지만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 4개 층을 못 짓게 했잖아. 이 4개 층 못 짓게 한 만큼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부여해 줄게. 이걸 개발권으로 줄게. 개발권 줄 테니 이걸 이쪽에 팔아라. 양도해라. 양도 이전에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인 거예요. 자, 왜 얘들이 사갈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지역은 지가가 높아요. 그래서 땅값이 높고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개발 지역인데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택지가 거의 부족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건물을 거의 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럴 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원래 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토지이용 규제가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오면 더 건물 높게 지어주는 거 인정해 줄게. 그래서 개발권을 4개를 샀다고 해보자. 한 층에 5천만 원씩 주고 4개를 사서 2억을 주고 사오면 여기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걸 이걸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규제에서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뭘로?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부여해서 이걸 뭐해서? 양도해서 이전해서 뭘 받아라?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써서 보상해 줬어요? 아니죠. 거래를 통해서 보상을 이루어준 거죠. 뭘 거래했어요? 개발권을. 이걸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정부가 돈을 쓴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이거예요. 최근에 거의 5년 동안에 3번 나왔는데 얘는 미실시 제도예요. 폐지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정권에 김대중 정권에서는 한번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진주 지역에. 근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알았어 안 할게. 그래서 시행되지 못했었어요. 자, 개발권 양도제의 중요한 건 미실시 제도다. 근데 이건 나중에 정책론에서 배울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개발권은 규제에서 못 짓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준 거죠. 용적률 나오면 무슨 공간? 공중공간을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소유권에 대해서 배웠고. 자, 마지막에 이제 복합 용어 한번 보죠. 복합. 자, 우리가 배운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뒤에서부터 읽어야죠.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겠다. 법률로 볼 때는 어떻게?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봤고, 경제적으로 볼 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기술적,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해 나가는 것, 부동산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걸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묶어서 단어를 봐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근데 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대요. 복합 부동산. 자,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등기부가 있어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대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동 거래 한번 보죠. 수요 공급 거래, 중개 이런 것들.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거래의 대상이 된대요.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보죠.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건물 부분이 있고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집합 건물이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 부지를 다 가지진 못하죠. 여러 사람이 이제 공유해서 지분권을 가질 건데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걸, 지분권에 해당되는 걸 대지 사용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우리가 거래할 때 건물 따로 토지 소유권 따로 거래되는 걸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건물만 거래하거나 토지 소유권만 거래하는 경우는 없죠. 아파트는 항상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항상 붙어서 거래가 일어나네요. 그렇죠. 이럴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대상이 될 때 이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자, 출제자가 부동산 학개론 1번 문제 보너스로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죠. 토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지만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골라내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로 이해하겠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에요. 단독주택을 우리가 거래할 때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 덩어리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구분해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자, 문제 풀어보죠. 문제 풀 때는 칠판을 보고 이해하고 핵심 키워드가 뭔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스스로 풀어보는 건 복습 시간에 풀어봐야 돼요. 자,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라 그랬어요. 임대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건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5가지가 나와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본 맞고 생산재 맞고 상품 맞네요. 맞고. 자, 3번에 제거하였을 때 얘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제거하였을 때 또는 분리하였을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정착물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죠. 자, 제거했을 때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정착물로 취급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건물의 기능이든 효용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발생해야 돼요?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발생해야 정착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발생해야, 손실이 발생해야 정착물이다. 맞네요. 자, 4번째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많이 나와요. 이거 나오면 뭐가 나오겠다 예상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게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냐 복합 부동산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쭉 봐서 보니까 각각 독립된 객체인데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대상이 될 때 이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나오면 이걸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에 보니까 준부동산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얘는 일단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 등이에요. 뭐 하는 동산?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이 공시방법은 등기, 등록을 얘기하고 얘를 갖춘 뭐다? 동산 등이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동산 등인데 어디에는 포함시킨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 법률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묶어서 단어를 봐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네요.
자, 준부동사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으로 광의에 포함된다. 자, 두 번째 보죠. 2-2번에.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거래요. 토지와 별도의 주인이 있는 정착물 얘기하는 거죠. 독립된 것을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 걸 물어봤네요.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 독립정착물 4개 외워야죠. 뭐가 있다?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는 농작물. 그래서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의 수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맞네요. 3번이 얘는 독립정착물이 아니고. 자, 3번은 그러면 면역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과 나무는 얘는 정착물은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중요해요. 정착물 맞아요. 부동산을 취급하는데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착물은 맞는데 종속 정착물이다.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 뭐? 가식수목뿐이다. 세 번째 보죠.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간적 범위.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단어죠. 용수권. 이때 물은 지하에 있는 물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지표.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이용하는 용수권은 무슨 권에 해당된다? 지표권. 여기에 지하권이 나오면 안 돼요. 지표권에 해당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여기 보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고 일정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일정 범위.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까지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이 상은 공중이고 하는 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에 공중과 지하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하에 미치니까 공중지표 지하까지 얘기하는 입체 공간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뭐라고? 3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는 얘기고. 자, 3번에 민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죠.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죠.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중권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자, 여기 뭐냐면 지하권인데 지중이란 말도 써요. 땅 중간을 얘기하는 거야. 땅 속 중간. 땅 중간이니까 지중은 지하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정 범위 내에서 지하 공간을 배타적으로 남을 배제시키고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건 남을 배제시킬 수 있다. 나만 이용한다. 그래서 지중권은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거다. 맞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예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받아라. 이런 제도죠. 용적률 나오면 무슨 공간? 공중공간이죠. 지하공간이 아니라. 얘가 중요한 단어네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 자, 테마 2를 받고 쉬었다가 테마 3 보죠.